사인해! 1억이면 됐지! 내가 뭘 잘못했어? 당장 꺼져. 사인해! 1억이면 됐지! 내가 뭘 잘못했어? 당장 꺼져. 왜 그럴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한 문장이라도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새벽 6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입니다. 성진 스틸 본사 로비. 하얀 대리석 바닥이 새벽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제 구두 소리가 텅 빈 로비에 울려 퍼집니다. 로비 양쪽에 검은 정장을 입은 임원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 둘, 셋, 6명.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들이 허리를 숙입니다. 90도로 깊이.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4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쫓겨났습니다. 뺨에 손자국을 달고 이혼 서류를 움켜쥔 채로요. 그때 저를 내쫓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세상이 참 묘하지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바닥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이 저를 살렸는지, 그리고 왜 저는 복수라는 단어 대신 다른 말을 선택했는지. 제 이름은 한소연입니다. 올해 38살. 4년 전까지 저는 이 회사 회장의 며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냥 강 전무 아내라고 불리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요. 이 회사의 주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고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도 될까요? 4년 전 3월의 어느 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도 저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요. 10년째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저절로 기억하는 시간. 이불을 걷고 일어나 화장실로 갑니다. 찬물로 세수를 합니다. 잠이 덜 깬 얼굴을 거울로 봅니다. 34살. 24세 시집 와서 딱 10년. 거울 속 제 얼굴에는 어느새 잔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웃어서 생긴 주름이 아니었습니다. 걱정하고 참고 견디느라 생긴 주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잣죽을 드십니다. 잣은 전날 밤에 불려두어야 합니다. 그걸 새벽에 일어나 곱게 갈아야 합니다. 절구에 잣을 넣고 빻습니다. 덜컹 덜컹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죽이 끓는 동안 남편 와이셔츠를 다림질합니다. 카라 부분은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한 번은 주름이 졌다고 와이셔츠를 제 얼굴에 던진 적이 있거든요. 그게 제 잘못이었을까요? 10년을 살면서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림질을 마치고 시누이 방 앞에 갑니다. 어젯밤에 또 명품 가방을 샀다고 했습니다. 영수증을 정리해서 가계부에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돈 어디 갔어? 라는 소리를 안 듣습니다. 7시. 시어머니가 일어나십니다. 죽 됐어? 네, 어머님. 국은? 미역국 끓여놨습니다. 밑반찬 상태가 왜 이래? 어제 손님 오신다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점심 전에 새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숨 쉬듯이 나오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8시. 남편이 일어납니다. 준혁 씨는 아침을 안 먹습니다. 커피 한 잔. 그것도 제가 내려야 합니다. 커피. 네. 오늘 이사회 자료 검토했어? 네,
어젯밤에 다 했습니다. 실수 없겠지? 없습니다. 사실 그 자료를 만든 건 저였습니다. 분석도 제가 했고 보고서도 제가 썼습니다. 준혁 씨는 제가 만든 자료를 들고 회의에 들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강 전무 아내니까요. 9시 저도 회사에 출근합니다. 성진스틸 시아버지께서 40년 전에 작은 철물점에서 시작해 키운 회사입니다. 지금은 연매출 8천억의 중견기업. 저는 거기서 기획실에서 일합니다. 직함은 과장. 하지만 실제로는 자비를 도맡아 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를 실제로 굴리는 건 저였습니다. 준혁 씨는 전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경영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골프 치고 술 마시고 거래처 접대한다고 돌아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가 망쳐놓은 계약을 수습한 게 제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밤새 보고서를 고쳐 쓴 날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직원들은 알았습니다. 누가 진짜 일하는지.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며느리의 자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참 바보 같았습니다. 12시 점심시간. 저는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습니다. 아무도 제 옆에 앉지 않습니다. 한 번은 신입사원이 제 옆에 앉으려다가 선배한테 끌려갔습니다. 저 사람 옆에 앉으면 안 돼. 전무님 부인이야. 괜히 엮이지 마. 엮이면 안 되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오후 2시 신우이한테 전화가 옵니다. 언니, 오늘 엄마 생신 파티잖아. 케이크 주문했어? 네, 어제 했어요. 근데 언니, 그 옷 입고 올 거야? 좀 촌스럽지 않아? 끊깁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봅니다. 촌스럽다. 이 옷은 3년 전에 산 겁니다. 새 옷을 살 돈이 없어서요. 제 월급은 전부 집안 살림에 들어갑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시누이 카드가, 남편 골프 회원권 이자. 제 통장에 남는 건 없습니다. 한 번도 의문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6시 퇴근. 하지만 저는 집에 바로 가지 않습니다. 시장에 들러야 합니다. 시어머니 생신상에 올릴 재료를 사야 하거든요. 전복, 한우, 제철 과일. 비쌉니다. 하지만 어머님 생신인데라는 말 앞에서는 가격을 따질 수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집에 돌아옵니다. 곧바로 부엌에 들어갑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합니다. 밤 9시 드디어 상이 차려집니다. 시어머니가 상을 둘러봅니다. 잡채가 좀 짜네. 미역국 간이 싱거워. 저는 왜 이렇게 두꺼워?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잘할게요. 밤 11시 설거지를 마칩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거실에서 TV를 봅니다. 남편은 보이지 않습니다.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압니다. 야근이 아니라는 것을. 새벽 1시 남편이 돌아옵니다. 술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다른 냄새도. 여자 향수 냄새. 저는 모른 척 눈을 감습니다. 10년간 그래왔습니다. 이것이 제 하루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1시에 잠드는 하루.
죄송합니다를 20번쯤 말하고 고맙다는 한 번도 듣지 못하는 하루.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하루들이 곧 끝나게 될 거라는 것을. 아니, 끝나는 게 아니라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을.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서류를 두고 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필요한 서류였습니다. 집에서 1시간을 고민하다가 결국 회사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성진스틸 본사는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께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기획실. 제자리에서 서류를 찾았습니다. 가방에 넣고 돌아서려는데 8층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8층은 임원실입니다. 남편 사무실도 거기 있습니다.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야근 중인가? 저도 모르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8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제 발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남편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웃음소리, 남자와 여자의 웃음소리.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아야 할지, 돌아서야 할지. 그때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언제 이혼해? 나 기다리다 지쳐. 자기야, 이혼. 그 두 단어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아버지 수술 끝나고. 그 여자 아직도 눈치 못 챘어? 소연이? 그 바보가 뭘 알겠어. 바보. 1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종처럼 부려먹었는데 뭘? 종? 저는 종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회사에서, 이 남자에게 문을 열까 생각했습니다. 들어가서 소리를 지를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누군가 화장실을 가려는 모양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얼굴이 보였습니다. 윤채린, 비서실장, 29살. 1년 전에 입사한 여자. 그녀가 남편의 품에서 나와 기지개를 켜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3월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었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집 앞이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3번을 틀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34살. 주름진 얼굴. 10년간 밥하고 빨래하고 서류 만들고 그렇게 살아온 여자. 바보. 종.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물소리에 묻어 울었습니다. 10년이 뭐였을까요? 새벽마다 일어나 죽 끓이고 밤마다 서류 검토하고 죄송합니다 수천 번 말하고 단 한 번도 고맙다는 소리 못 듣고 그게 다 뭐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죽을 끓였습니다. 와이셔츠를 다림질했습니다. 회사에 가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바보, 종,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채린 비서실장을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면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그 웃음이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알고 있다고. 1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럴 수 있냐고.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까? 이혼하면 저는 어디로 가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이 집을 나가면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10년간 그래왔듯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회장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강태호 회장, 68살. 40년 전 작은 철물점에서 시작해 지금의 성진 스틸을 만든 분. 그리고 이 집에서 저를 유일하게 인간으로 대해주셨던 분. 소연아, 앉아라. 네, 아버님. 시아버지의 얼굴이 많이 야위셨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수술 받는다. 심장이요? 협심증이 좀 심해졌어. 큰 수술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아프시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큰 수술이라니. 수술이 잘 되면 좋겠지만 만약을 위해 준비해 둔 게 있다. 시아버지께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미셨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건 비밀이다. 너한테만 주는 거야. 아버님, 이게 뭔가요?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열어보지 마라. 약속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시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하셨습니다. 소연아. 네. 이 회사는 내가 지켜라. 저요? 준혁이는 안 돼. 그 애는 내가 잘못 키웠어. 넌 알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아들의 무능함을 인정하시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실제로 굴리고 있다는 거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아버님,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더 지켜주지 못해서. 시아버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10년 만에 처음. 봉투를 가방에 넣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게 시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주일 뒤 시아버지의 심장 수술이 있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8시간이 넘는 대수술이었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보호자분들, 집도이가 마스크를 내렸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 뒤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누이가 울었습니다. 남편은 벽에 기대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이 집에서 저를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해주셨던 분,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주셨던 분, 그분이 떠나셨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조문객 응대, 음식 준비,
모든 것을 도맡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잠들면 울 것 같아서,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 사흘째 되는 날, 조문객이 뜸해진 저녁, 신우이가 다가왔습니다. 언니 힘들지도 않아? 쟤 왜 저래? 유산 더 받으려고 쇼하나? 뒤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날 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발인이 끝났습니다. 시아버지를 땅에 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유언장 공개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시아버지의 서재에 모였습니다. 윤 변호사가 유언장을 들고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내가 최대 지분이겠지? 난 40년을 함께한 아내야. 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고 강태호 회장님의 유언장을 공개합니다. 나 강태호는 다음과 같이 유산을 분배한다. 아내 박미자에게 서울집 한 채와 생활비 월 500만 원. 아들 강준혁에게 성진스틸 지분 15%. 딸 강수진에게 성진스틸 지분 10%.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15%요. 저는 아들인데요. 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분 60%와 강남 소재 빌딩 2채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 한소연에게 신탁한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분 60%? 빌딩 2채? 저한테?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다시 읽어봐. 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신탁은 3년 전에 설정되었습니다. 공증도 완료되었고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3년 전, 그러니까 시아버지께서는 3년 전부터 이걸 준비하셨던 겁니다. 저를 위해.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년이 내 남편을 꼬드긴 거야? 아, 아닙니다. 저도 방금 처음 말을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찰싹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이 여우 같은 년 어떻게 꼬셔서 이렇게 만들었어? 어머님, 저는 정말 찰싹 또 맞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잡아 끌었습니다. 아, 지금 당장 포기각 썼어. 준혁 씨, 저는 안 그러면 내 인생 끝장내 줄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뺨에서 피가 났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그렇게 그날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도둑년, 여우, 집안 망칠년. 하루에도 수십 번. 남편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얼굴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채린과 함께 있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신우이는 제 물건을 뒤졌습니다. 언니가 아빠한테 뭔가 준 거 있지? 뭘로 꼬셨어? 저는 매일 밤 시아버지가 주신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열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습니다. 죽기 전에는 열지 마라. 그 말씀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그리고 낯선 여자 하나.
채린이었습니다. 그녀의 배가 불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 며느리는 채린이야. 뭐라고요? 못 들었어? 채린이가 준혁이 아이를 임신했어. 넌 이제 필요 없어. 남편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사인해. 위자료 1억 줄게. 1억이요? 뭐, 더 달라고? 10년 밥값도 안 돼, 내가. 저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혼 신고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밥 짓고, 밤마다 서류 만들고, 맞아도 참고, 욕먹어도 참고, 그 10년이 1억이라고요? 사인 안 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펜을 쥐어줬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가 이 집에서 잘 곳이 있을 것 같아? 채린이 웃었습니다. 언니, 이해하시죠?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신우이가 낄낄거렸습니다. 언니, 빨리 사인하고 나가. 내 방 내가 쓸 거야.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서류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됐지? 남편이 서류를 확인하고 웃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짐 싸. 짐이요? 뭐, 오늘 안 나갈 거야?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히 오늘 나가야지. 당장. 하지만 제 짐은. 짐? 내 짐이 뭐 있어? 이 집에 내 거 없어. 다 우리 돈으로 산 거야. 저는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 옷들. 하지만 이것도 다 시댁 돈으로 산 거라고 했습니다. 가방 하나를 들었습니다. 지갑과 휴대폰, 그리고 시아버지가 주신 봉투.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문을 열어줬습니다. 꺼져. 다신 얼씬거리지 마. 저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쿵. 그 소리가 10년의 끝이었습니다. 3월의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10년간 집안일만 했으니까요. 걸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2시간을 걸었습니다. 새벽 2시, 정신을 차려보니 한강이었습니다.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물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로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겠지요. 아프지 않겠지요. 더 이상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손이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새벽 2시에 모르는 번호라니. 받을까 말까? 손이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소연 씨입니까? 네. 윤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윤 변호사? 유 원장을 읽었던 그 변호사? 지금 어디 계세요? 저요? 저는 어디 있는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 있다고 말하기가. 소연 씨, 지금 당장 배워야 합니다. 회장님이 당신에게만 남긴 것이 또 있습니다. 또요? 네. 회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소연이가 가장 힘들 때 이걸 전해주라고. 가장 힘들 때
지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습니까? 주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난간에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주소. 죽으려면 내일 죽어도 되겠지요. 오늘 밤은 그분이 뭘 남기셨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저는 다리를 건넜습니다. 반대편으로 택시를 잡았습니다. 여기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야 했습니다. 새벽 3시 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이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변호사가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소연 씨, 뺨에. 저는 손으로 뺨을 가렸습니다. 아직 자국이 남아 있었나 봅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따뜻한 차 드릴게요. 사무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변호사가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유자차.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입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열어도 되나요? 네. 회장님께서 소연이가 가장 힘들 때 열어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USB 그리고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소연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넌 지금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 미안하다. 내가 살아있을 때 너를 더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너는 알아야 해. 이 회사를 진짜로 일군 건 내 남편이 아니야. 바로 너야. 내가 새벽마다 검토한 서류, 내가 수습한 거래, 내가 만들어낸 수익. 나는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너여야 한다고. 동봉한 USB에는 지난 10년간의 모든 기록이 들어있다. 내 공적, 준혁의 횡령, 미자의 비자금, 전부. 그리고 이 서류는 조건부 신탁이야. 내가 원하면 3년 후 모든 지분의 의결권이 너에게 넘어온다. 그 3년 동안 준비해라. 더 강해져라. 그리고 돌아와서 내 것을 찾아라. 너를 딸처럼 생각했던 아버지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제가 할 수 있었던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변호사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준혁 횡령 증거, 박미 자비자금의 외계자, 강수진 회사자 금유용 내역, 한소연 업무성 과종합 보고서. 저는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남편은 10년간 150억을 횡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해외에 80억 비자금을 숨겼습니다. 신우이는 회사 법인카드로 30억을 사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제 업무 성과, 제가 살린 계약 47건, 제가 막은 손실 200억, 제가 개발한 시스템으로 절감한 비용 500억. 시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진짜 이 회사를 이끌었는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3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드님이 변하길. 하지만
변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3년이라고 하셨죠? 네. 3년 후 의결권이 완전히 이전됩니다. 3년.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니, 기다리겠습니다. 아버님이 믿어주셨으니까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셨으니까요. 저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죽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살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윤 변호사가 당분간 묵을 곳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작은 고시원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10년간 살던 큰 집에 비하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제 공간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곳.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조건부 신탁. 지분 60%의 의결권은 3년 후에 완전히 이전됩니다. 그 전까지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3년. 1095일. 저는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경영학, 회계학, 법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서류에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해준 기업 컨설턴트. 윤 변호사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업계 최고의 컨설턴트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섭외해 두셨어요. 소연 씨를 도울 사람으로. 저는 정해준 컨설턴트를 만났습니다. 50살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차분한 말투. 한소연 씨? 강 회장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요? 네. 이 사람이 내 회사를 이을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3년간 저와 함께 준비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하겠습니다. 복수를 원하십니까? 복수?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십니까? 제 것을 찾고 싶습니다. 아버님이 믿어주신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정해준 컨설턴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답입니다. 복수는 차갑게 해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집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합시다. 그렇게 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정해준 컨설턴트와 전략을 짰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잠을 4시간도 못 잘 때가 많았습니다. 손이 트고, 눈이 충혈되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너를 딸처럼 생각했던 아버지가. 저는 그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편의점보다 나은 월급, 그리고 실무 경험.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업계에서 한소연이라는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성진스틸 소식도 들렸습니다. 남편 준혁은 전무에서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은 엉망이었습니다. 무리한 투자,
방만한 운영. 3년간 주가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체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준혁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자금 문제로 국세청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자료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자료를 제보했습니다.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3년째, 마지막 해, 저는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업계에서 여왕벌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협상에서 지지 않는 사람. 정해준 컨설턴트가 말했습니다. 소연 씨, 준비됐습니다.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D-데이까지 30일.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D-데이 30일 전. 저는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USB의 자료, 횡령 증거, 비자금 내역, 회사 자금 유용.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와 함께 법적 검토를 마쳤습니다. 고발장을 미리 작성해 두었습니다. 언제든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해준 컨설턴트와 이사회 전략을 짰습니다. 누가 어떤 반응을 할지,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만약의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저는 준비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 차갑고 정확한 사람. D-데이 일주일 전, 성진 스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의 무리한 해외 투자가 실패했습니다. 500억 손실. 이사회에서 책임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체린과의 관계도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유출되면서 두 사람은 거의 별거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탈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80억 비자금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 없이도. 하지만 저는 마무리를 지어야 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D-데이 전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3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3년 전에는 죄송합니다만 말했습니다. 지금은 제 의견을 말합니다. 3년 전에는 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인이 될 차례입니다. D-데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3년 전과 같은 시간.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올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정해준 컨설턴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가시죠. 성진 스틸 본사 앞에 차가 섰습니다. 3년 만이었습니다. 이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예전에는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정문으로 들어갑니다. 로비를 지나갑니다. 직원들이 저를 쳐다봅니다.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5층 이사회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회가 이미 시작된 모양입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이사회실. 기다란 테이블. 양쪽에 임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상석에는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뭐야 너.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조용한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전에 전무님 부인 아니었어? 이혼했다던데. 저는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3년 전 고 강태호 회장님께서 저에게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조건부 신탁.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신탁 얘기야. 그건 무효라고. 무효가 아닙니다. 윤 변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신탁은 3년 전에 공증 완료되었고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의결권이 한소연 씨에게 완전히 이전되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성진스틸 지분 60%의 의결권. 오늘부로 저 한소연에게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60%? 과반이 넘잖아. 그럼 실질적인 지배권이. 준혁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거짓말. 그게 말이 돼. 말이 됩니다. 저는 준혁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안건은 강준혁 대표이사의 해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지난 10년간 강준혁 씨가 횡령한 금액 150억. 화면에 숫자와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위조된 서류, 거래처와의 뒷거래, 해외 도박장에서 잃은 회사 자금 80억, 거래처 리베이트로 받은 돈 40억.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조작이야. 조작이 아닙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료는 고 강태호 회장님께서 직접 수집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를 기록해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변하길 바라셨거든요. 끝까지. 하지만 당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 표결하겠습니다. 강준혁 대표이사 해임건. 찬성하시는 분? 하나, 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셋, 넷, 다섯. 과반이 넘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강준혁 씨는 즉시 해임입니다.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연아, 한소연, 이러면 안 돼.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 영장이 곧 발부될 겁니다. 준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 박미자였습니다. 어머님, 아니, 박미자 씨.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안건에 올라 있습니다. 뭐? 해외 비자금 80억?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국세청에 이미 신고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2년이, 내년이 감히. 저는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3년 전에 저를 때리셨죠. 꺼지라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움찔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할 차례입니다. 박미자 씨, 이 건물에서 나가주세요. 무단 침입입니다. 뭐? 내가 이 회사 회장 부인인데 전 회장 미망인이시죠. 하지만 이 회사 지분은 없으십니다.
집 한 채와 월 500만 원. 그게 전부입니다. 시어머니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먹이 닿기 전에 경비원이 그녀를 잡았습니다. 내보내주세요. 나, 이년아, 두고 봐. 시어머니가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부로 저 한소연이 성진스틸 회장 직무대행을 맡겠습니다. 이해 있으신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정해준 컨설턴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뉴스마다 성진스틸이 나왔습니다. 성진스틸 전 대표 강준혁 횡령 혐의로 구속 전 회장 부인 박미자 80억 탈세 혐의 검찰 송치 버림받은 며느리의 화려한 귀환, 성진스틸 경영권 장악. 저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준혁은 구속되었습니다. 면회 신청이 왔습니다. 저는 한 번만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치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용복을 입은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왔어? 왔습니다. 왜 왔어? 비웃으려고? 아니요. 그럼 마지막으로 얼굴 보러요. 준혁이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변했네. 너. 그렇겠죠. 예전엔 그렇게 못 봤는데 내 눈을 지금은 볼 수 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늦었습니다. 알아. 근데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기회요? 응. 나 반성하고 있어. 정말로.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 말 3년 전에 하셨어야죠. 소연아, 그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준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인하고 꺼지라. 1억이면 됐지. 10년 밥값도 안 돼. 그리고 바보, 종. 그렇게 부르셨죠?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해준 것 딱 그만큼만 돌려드릴게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아무것도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뒤 채린을 만났습니다. 그녀의 원룸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채린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기자한테 내부 자료 팔았죠? 채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고마워요. 네. 덕분에 준혁 씨 구속이 빨라졌거든요. 채린이 멍하니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DNA 검사 결과 준혁 씨 아이가 아니라면서요? 채린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 아빠한테 찾아가세요. 책임지라고 하세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일 없길 바랍니다. 신우이 수지는 파산했습니다. 법인카드 30억 사용권이 드러나면서 회사에서 고발당했습니다. 명품백도, 스포츠카도, 고급 아파트도 모두 압류당했습니다.
지금은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제가 손을 대지 않아도 복수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달콤했냐고요? 아니요. 그냥 시원했습니다. 목에 걸려있던 가시가 빠진 것처럼. 하지만 이제 남은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사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성진 스틸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시 세웠습니다. 무리한 투자를 정리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했습니다. 주가가 올랐습니다. 언론에서 기적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시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산 중턱의 조용한 곳,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국화 한 다발. 아버님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회사, 제가 지켰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저를 믿어주셔서 풀 위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어떻게 살면 될까요? 바람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네. 그렇게 할게요.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돌려주는 일입니다. 한 달 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성진 스틸은 강태호 장학재단 설립을 발표합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연간 3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왜 이런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저도 한때 모든 걸 잃고 바닥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손 내밀어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제 시아버지였습니다. 이 재단의 이름인 강태호 회장님. 그분이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찍은 사진, 회사 창립 기념일에 찍은 것. 아버님 잘하고 있죠? 사진 속 시아버지가 웃고 계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4년 전과 같은 시간. 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4년 전에는 시어머니 죽을 끓이려고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제 아침 운동을 위해 일어납니다. 4년 전에는 죄송합니다만 말했습니다. 지금은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말합니다. 4년 전에는 종이었습니다. 지금은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성진 스틸 본사 로비. 새벽 6시. 저는 검은 정장을 입고 걸어갑니다. 하이힐 소리가 울립니다. 딱, 딱, 딱.
로비 양쪽에 임원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허리를 숙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갑니다. 4년 전 이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받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5층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보입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서류를 펼칩니다. 동남아 진출 계획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복수가 달콤했냐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원했습니다. 목에 걸려있던 가시가 빠진 것처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찾는 것. 그게 진짜 승리였습니다. 저는 한소연입니다. 38살.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그냥 나, 한소연. 그리고 저는 오늘도 제 인생을 삽니다. 아버님이 믿어주셨던 것처럼 제가 저를 믿으면서 오늘도 해가 떴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